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 팍스넷 뉴스 지배구조 포럼 사회를 맡은 박주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시지요? 이 안녕이라는 의미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인사였다면 지금은 정말로 건강을 묻는 그런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평범했던 일상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참 좋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어려운 발걸음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기업 집단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0년 팍스넷 뉴스 지배구조 포럼의 주제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한계와 해법입니다. 이번 포럼이 이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늘어나는 지금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의결권 행사 추이라는 주제로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프록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상희 본부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개를 좀 드릴게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를 거쳐서 현재는 대신경제연구소에 몸담고 있으시고요. 국내 주요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관련 이슈 및 주주총회 의안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신경제연구소 산하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서 의안문서 쪽 담당하고 있는 안상희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포럼의 주제가 스튜어드십 코드, 즉 기관 투자자 책임 활동에 대한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국내 그 코드 도입 제정이 된 게 만 3년이 넘었고요. 국민연금이 그 코드를 도입한 지 약 2년이 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코드 도입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의결권 행사 추이나 국내 기업 집단 내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짚고자 합니다. 네.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크게 한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국내 기관 투자자의 코드 도입에 대한 추이하고 영국이나 일본 같은 해외 국가들의 추이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에서는 코드 도입 이후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추이 2016년부터 19년도까지 그리고 금년도 주총회에서의 특이사항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따 패널 토론 시간 잠깐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코드 도입 이후에 국내 기업 집단들의 지배구조가 과연 어떻게 좀 변화했는지에 대한 부분 잠깐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코드 도입에 따른 기관 투자자의 진정으로 이 책임 지침을 맞게끔 하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좀 과제 부분 약간 결론을 짓고서 맞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도입된 그 2016년 말 그리고 연금에서 코드를 도입한 2018년 그 7월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2018년 2분기 51개에서 지금 작년 말 4분기 기준으로 116개입니다. 즉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왼쪽 좌표 그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지난주 화요일 3월 23일 기준으로 보면 126개사입니다. 가 코드 도입을 선언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2018년 2분기 이후로 보면 한 1.5배 정도 수준으로 급하게 늘어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아쉬운 점은 밑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드의 그 근본적인 가장 그 취지라고 할 수 있는 도입의 그 대상자들인 연기금, 자산운용사, 자문사들의 비중은 약 한 40% 미만입니다. 이건 이 뒤에 말씀드린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산 그 AM 그 순자산 대비 비중을 봐도 꽤 많은 운용사들이 가입은 해 있어요. 우측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AM 대비 1위에서 20위 중에서 한 19개니까 꽤 많이 도입을 했죠. 좌측에 있는 테이블은 국민연금의 위탁 운용사들 몇 군데를 쭉 본 겁니다. 한 25개 정도를 보면 거의 한 99% 정도가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이 프락시 자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코드를 도입한 운용사들이 실제로 저희와 같은 의결권 자문사의 용역을 맡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 다 그 자문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그 국가들, 특히 일본, 영국과의 비교를 해본 건데,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2014년도에 도입을 하고, 우리 그 국민연금과 같은 GPIF가 도입을 한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보면, 당시에 127개였던 게 214개입니다. 사실 이거는, 증가율로 보면 한 뭐 70% 정도 수준 되겠죠. 근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운용사와 연기금이 전체 한 80% 넘어갑니다. 앞에 있는 것은 저희는 한 40% 언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차이는 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영국이 케이스인데 영국은 좀 다릅니다. 한국과 일본처럼. 영국도 역시 2010년 하반기에 제정을 했습니다만, 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티어 1, 2, 3라고 해서 양적인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운용사들에 대한 슈타트 책임활동 지침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통해서 구분을 해냅니다. 이게 약간 좀 차이는 그 각국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도입을 한 배경이 이제 결과 좀 봤더니 코드를 도입하는 5년, 6년이 넘어간 국가들, 뭐 이런 몇 개 국가들의 그 주주 이익 환원 쪽에 부분을 보면 도입 전에 5년 평균에 대한 배당 상향이나 수익률을 보면 좀 분명히 좀 개선되는 차이는 있긴 합니다. 이게 모든 걸 다 100%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코드를 도입한 한 5년, 6년 이후의 국가들의 어떤 주주 이익 환원에 대한 어떤 그 지표가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은 팩트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주주이익 환원에 대한 어떤 관여 활동, 인게이지가 좀 가능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주주이익 환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측에 있는 그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기업들의 유보율이 낮을수록 주주 권리 보호, 즉 주주이익 환원과 관련된 부분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좀 보면 이 점선에 있는 거는 OECD 평균인데 좀 높게 나타나는 그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도 뭐 연금에서 이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만 그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책임활동 지침의 핵심이 되는 좌측에 있는 거는 이 총 6장에 30조에 걸쳐 있는 건데 그 중에 키는 제 3장에 있는 중점 사항에 대한 책임활동 지침입니다. 제 10조에 있는 것처럼 관리 사안이 뭔지를 평가를 하고 지정을 하고 그게 선정이 되면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하고 그게 해서 또 개선이 안 되면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도 안 되면 공개 중점관리 선정을 이런 절차상으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점관리 사항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딱 적혀져 있습니다. 배당, 임원 보수 한도,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임원 선임,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 이런. 근데 이게 연금의 특히 지침의 상을 보면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지침 하에 실제로 연금의 의결권 행사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금년 초에 그 지배구조 관련된 세계 법안이 이제 몇 개 좀 통과가 됐죠. 국무회의에서 상법 시행령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그리고 연금법 시행령인데 그중에 저희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입니다. 상법 시행령에 있는 것처럼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중에서 위에 있는 세 개는 일정 부분 시행되고 있고 다만 밑에 네 번째 있는 즉 주주총회 공고를 할 때
공고문을 공시할 때 2주 전에까지 그 사업보고서를 첨부하는 감사업 첨부, 이거는 내년도 시행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좀 더 바빠질 것 같고, 이게 오히려 이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되면 의결권을 저희가 분석하는 저희들이나 실제로 행사하는 운용사 쪽이나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임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사회이사 자격 요건 강화라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제 이거 이상은 아닌데 이게 초과인데 한 상장회사에서 6년, 그룹에서 9년을 이상을 그 초과 못하게 만들어놨죠. 이게 사실 이번에 사회에서 안건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실제로 거의 기업들이 6년, 9년에 걸리는 임원 후보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다음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주제는 이런 이제 코드 도입한 이후에 직전과 직후에 기관 운용사들의 어떤 행사에 대한 추이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주총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국민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히 연금 같은 경우는 많이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반대율이. 물론 이 숫자는 연금을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 기준으로 파악한 거기 때문에. 근데 좀 특징은 뭐냐면 뒤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연금을 제외한 기관 운용사들의 안건 반대율은 좀 배당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금은 제가 앞서 그 지침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종사항 보수 한도와 임원에 대한 그 쪽에 많이 좀 안건에 대한 반대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금을 보시면 하단 좌측의 테이블을 보시는 것처럼 전체 반대율은 2016년 코드 도입하기 전 9.7%에서 지금 보면 이제 16.5%까지 많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보이긴 합니다. 다만 특징은 하단에 두 개 나와 있는 점선이 있는 것처럼 임원 그러니까 보수 한도와 임원 선임에 대한 반대 좀 높은 편이죠. 특히 보수 한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우측의 그래프는 금년도 2019년도 거만 따로 뽑아본 건데 역시 보시면 월등히 임원 선임과 보수 한도가 반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장표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자 책임 맡은 지침에 의한 중점 관리 사안에 대해서 좀 뭐 이게 의결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음은 연금을 제외한 기관 운용사들의 의결권 추이입니다. 역시 여기도 2016년 즉 코드 도입하기 전 2.2%의 반대율에서 이제 5.5%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 절대적인 숫자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다만 이제 이 트렌드는 좀 높아가는 것 같고, 다만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주로 보시는 것처럼 배당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들이 아직까지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지침을 행사할 때 그냥 뭐 임원 막 반대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 펀드의 수익률 쪽의 관점에서 배당 쪽에 많이 관심을 갖는, 아직까지는 코드 도입이 그런 쪽에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영국이나 이런 해외 국가들도 주주이익 환원 쪽에 맞춰 있는 것처럼 저희도 역시 좀 아직까지는 그런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유형별, 기관 운용사들 유형별 쪼개본 건데, 밑에 그 테이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기업 집단과 쭉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외국계가 높게 나옵니다. 그 전체 평균 대비해서 높을 뿐더러 트렌드 좀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위쪽에 있는 그 대규모 기업 집단 같은 걸 보시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거의 평균 수준인데 유독 2019년에 높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좀 일시적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9년도에 현대모비스, 현대차 주주 제한이 들어오면서 그 주주 제한에 대한 반대가 좀 많이 반영된 반대율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주주 제한에 대해서 따로 한번 이제 살펴본 건데, 보시는 것처럼 한 52% 정도가 반대율이 나옵니다. 근데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기관 운용사들의 반대율이
거의 한 62% 이상 넘게 나오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에 대한 그 엘리엇 쪽 이렇게 주주잔 하면서 그걸 반대하는 과정에 나타난 반대율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기관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운용사들의 반대율이 전체 반대율의 상당히 높은 반대율이어서 이거는 좀 저희가 좀 일시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저희 연구소의 그 안건 공고율에 대한 반대율입니다. 하나 좀 재밌는 거는 저희도 뭐 트렌드가 좀 약간, 저희는 반대율 트렌드 좀 약간 줄어드는 트렌드입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냐면, 특히 임원들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뭔가 임원 선임이 들어오면 반대를 해서 이제 의결권을 제가 드리고 미디어에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상장 기업들이 스스로 자정 효과가 좀 있는 게 아니겠나. 그러니까 아주 얼터너티브하는 분들을 후보로 올리면 이거 분명히 반대가 나올 거 뻔하고, 그런 것들이 상장 기업 내 자체적으로 자체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한번 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율이 높다,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효과도 일부는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과연 이렇게 코드를 도입하고 나서 그러면 상장 기업들이 이 지배구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다소의 변화는 보이나 괄목할 만한 수준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자투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투표의 그 변화는 코드 도입 전과 후를 보면. 근데 이거 역시 사실 어떻게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상장 기업들이 섀도우 보팅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했던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밑에 테이블에 있는 거는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드 도입 전후를 보면 그 30대 그룹 소속 상장 기업들의 내부 거래는 뭐 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다음 장표는 이제 그 지배주주의 어떤 그 등재 비율과 그 내부 지분율에 대한 추이인데, 저희가 보통 이제 지배주주분들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등기 임원을 많이 공고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코드 전후를 이렇게 보면 오히려 좀 줄어든 모습을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예. 그 밑에 테이블에 있는 것은 오히려 근데 내부 지분율은 더 올라간 모습을 보여요. 이거는 이유를 보면 그 친족분들의 어떤 지분율은 떨어집니다만 계열사를 통한 내부 지분 확대는 더 커져가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장표는 저희가 이제 그 30대 그룹 소속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임원들 대해서 계열사에 얼마만큼 겸임을 하고 있는지 부분을 좀 본 건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45% 정도가 겸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열사에 한 임원이. 근데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이제 그룹을 표시해 놓은 건데, 높은 그룹도 꽤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GS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정도 임원들이 계열사에 다 겸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코드 전후로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서. 근데 지속적으로 아마 이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는 테이블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좀 특이했던 것은 작년 6월 달이죠. 작년 6월 달에 자산 2조 원 이상 170개 기업들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를 하면서 나타난 걸 좀 잠깐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전체 문항은 83개 문항이지만 그중에 15개 핵심 지표 문항에 대해서 상장 기업이 직접 OX를 하게끔 했습니다. 이 리스트인데 주주, 이사회, 감사 3개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그래서 얼마만큼 이 문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시하게끔 했습니다. 작년 6월에. 보시면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보시면 지주회사
비지주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 의외로 지주회사의 핵심 지표 이행률이 한 52.2% 나옵니다. 비지주도 좀 낮게 나오는데, 근데 저희가 보통 지주회사를 하면 지배구조의 가장 상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행률이 높을 거라 보아지는데 그렇지 않게 나왔어요. 이거는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게 어떤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이라기보다는 지주회사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서 나타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특징은 이 최대 주주 지분율이 여기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두 번째 단락에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 40% 이하인 경우에 기준했을 때 낮은 기업군이 그 지분율이 높은 기업군 대비해서 이행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최대 주주 지분이 높을수록 이런 지배와 관련된 핵심 지표 이행률이 높게 안 나타납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다음에 이제 그 공시의 주주 부분을 좀 본 건데, 역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 전자투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전체 1170개의 계열사 중에서 보면 집중투표제 1개사, 전자투표 32개사 정도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지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회 부분 쪽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대표이사분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본 건데 두 직이 분리된 게 20%입니다. 나머지 80%는 다 겸임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좋고 나쁨의 의미를 하자는 게 아니라 현황이 그렇다는 얘기고, 다만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이사와 이사의 의장의 분리권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관을 한번 이 해당 기업 걸 다 까봤었어요. 정관을 다 까봐서 정관상의 이사의 소지비를 저희가 다 해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사회 안건이 있을 때 이사분들한테 통보하는 게 하루 전에 통보하는 게 거의 한 60% 가까웁니다. 60% 해당하는 상장 기업들은 정관상 이사회를 열 때 해당 이사한테 안건을 보내는 게 하루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좀 비현실적이죠. 물론 현실은 안 그럴 수 있어요. 현실은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관상의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좀 한번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는 숫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거좀 비슷한 거긴 한데 특히나 이제 보시면 그 6개 그룹의 지주회사 등에서 대표이사와 이사의 의장을 겸직하는 것은 조금 더 저희가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가 보통 이제 지배 구조가 총수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주회사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런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의 의장을 같이 하는 건 조금 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집단 공시의 감사 부분인데 보니까는 이제 보수위원회가 설치된 기업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이 평균 실지급률이 45.2%가 나옵니다. 업종 전체보다 좀 높게 나오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보수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일수록 좀 더 보수 지급이 높게 나타난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제 금융회사가 높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금융회사 일정 기준 이상의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위원회가 의무 설치 그 위원회다 보니까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사회사 분들에 대한 어떤 다양성 측면을 한번 살펴본 건데 살펴봤더니 이제 거의 코드 도입 전후로 보면 큰 차이는 없어. 오히려 더 늘어나는데 이런 일정한 그 감독기관 출신 분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어떤 사회이사에 대한 다양성 측면이 여전히 크게 큰 개선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회이사 임기도 보시면 2018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6년을 초과한 사회이사 분들의 비중이 약 한 2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이런 부분도 여기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이제 코드 도입하고 나서 뭔가 활동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배당 쪽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근데 이게 배당이라 하더라도 절차상으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관련된 내부 지침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코드를 도입한 운용사는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것이 없이도 그냥 이런 배당 관련된 활동을 하는 운용사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내부 관여 활동에 대한 내부 지침을 조금 정립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기업을 선정할 때가 문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운용사들이 하는 방식은 이런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운용사 인하우스에서 재무 분석이나 투자 지표 분석을 통해서 기업을 선정하는, 즉 주가는 빠지고 뭐 현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배당을 안 준다. 이런 인하우스 탑다운 방식에서 종목 선정을 해서 인게이지먼트 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제 그런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뭐냐면 이런 공시나 미디어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업을 선정하는 버텀업 방식으로 올라가서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이건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런 전자공시와 미디어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1시간 단위로 쭉 해당하는 기업과 관련된 키워드 방식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해당하는 운용사가 보유하는 종목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공시나 미디어 쪽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운용사에 전달하는데, 운용사들도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것이 코드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코드 도입에 따른 운용사에 미치는 영향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운용사들 자체적으로도 뭐 좀 적극적으로 하지만 상장 기업들도 스스로 뭔가 자정 노력이 유도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코드 도입이 그게 하나 성과이지 않겠나.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제는 향후에 운용사들이 코드 도입에 따른 과제로서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